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 의료원의 김정엽입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에서 미래 의료와 관련된 연구를 매우 박진감 넘치게 하고 있는데요. 미래 의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그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그냥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같이 준비해야 될지 오늘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시간에는 내 주치의는 AI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이비인후과를 전공했고요. 그런데 진료실보다는 요즘에 대학 강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보요약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미래의료와 관련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저를 부르면 간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모아주신 대중들께서는 저를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 간단하게 추가로 드리면요. 저는 원래 개발하는 걸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앱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앱스토어에서 한컴 오피스를 이겨봤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인공지능이 우리나라에 큰 파도처럼 밀려왔을 때 연구계로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할 수 있는 큰 수혜를 얻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미국 특허, 그리고 원천 기술 이전, 그리고 인허가 획득까지 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전 단계를 다 경험하면서 이쪽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이제는 둘째가라면 좀 서럽습니다. 늘 첫째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쪽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속도 어마무시하죠. 네, 사실은 제 주식도 좀 이렇게 좀 올라야 되는데 제 주식은 거꾸로 가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장만큼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연평균 성장률을 보통 45.2%까지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들도 2018년에 첫 번째 품목이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 지금 12월이잖아요. 벌써 그 사이에 112개 품목이 이미 5월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 뭐 200개를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시장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거꾸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여러 산업에서는 그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들이 위기였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만큼은 위기와 함께 큰 기회도 제공을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모두 겪고 몸소 체험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던 여러 인공지능 기기들이 투자를 받고 상품화에 성공을 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지금 인공지능 의사 자주 만나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 언론 매체에서 소개됐던 뉴스인데요. 네,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코비드 잡으려고 AI 인공지능 툴을 수백 개를 개발했는데 결국 막상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 라는 네, 이거 뭐 개발한 분들한테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시장의 평가는 이렇게 냉정합니다. 막상 많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미래 의료를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에 대해서 요즘에 이견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큰 인공지능의 거품이었다고 생각했다면 빨리 진료실로 들어갔겠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공지능 개발과 미래 의료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건 전 사실 이게 아직은 데스밸리를 지나고 있는 개발의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 그 증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착용하고 계시는 여러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붙이고 다니는 여러 센서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 가능한 파라미터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스마트워치가 있을 거고요. 그 이외에도 스마트 밴드, 또 요즘에는 뭐 스마트 허리띠, 벨트도 나왔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취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굉장히 과학이 발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4개의 파라미터의 대부분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심박수, 걸음수,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 이 정도 수준에서만 데이터가 모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가 그전에 의사들이 불가능했던 어떤 킬링 서비스라고 하죠. 진짜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멋진 서비스가 나오기에는 여전히 제한 사항이 있는 거죠. 하지만 뒤로 보시면 이 센서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개발 단계에서 개발을 마친 센서들은 무척 많습니다. 물론 여전히 배터리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아직 우리 주위에 보급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센서들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사실 이 4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20, 30년 전에 만보기 차고 다닐 때도 대부분 다 나왔던 파라미터들이에요. 근데 이런 파라미터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는 호르몬 레벨부터 정자수까지도 이제 사회적으로 난임 부부, 신혼 부부 중에 4쌍 중에 한 쌍이 난임이라는 아주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요. 남자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정액 검사도 언젠가는 디지털 센서를 통해서 집에서 간편하게 마치 임신 테스트기처럼 확인해 볼 수 있는 세상이 곧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산업계에서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전 세계에서 심전도를 뺀 나머지 임상시험이 어느 과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엔도크리놀로지, 내분비내과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임상시험들이 다 몰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파란 막대기 때문에 그런데요. 파란 막대기, 영어로는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우리나라 말로는 연속형 혈당 측정기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뇨 환자들 혈당 조절 어떻게 했죠? 하루에 뭐 적게는 1번, 많게는 4번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직접 바늘로 피를 뽑아가지고 혈당을 체크하고 그거를 당류 수첩에 적어가면서 본인들의 혈당을 관리해 왔었죠.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속형 혈당 측정기가 나와서 하루 종일 나의 혈당 상황을 스마트폰에 그래프로 그려주는 세상이 됐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 임상에 연속형 혈당 측정기 임상시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마무시합니다. 예, 이게 말로만 듣는 거하고 직접 그래프로 보는 거하고는 이 체감되는 레벨이 달라요. 저도 실제로 이 임상에 참여하고 나서 식습관을 크게 2가지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먹는 과일 주스 끊었고요. 과일 주스도 갈아 먹으니까 혈당을 엄청나게 높이더라고요. 예. 과일이 좋은 건 그 생과일을 씹어 먹을 때고 그것도 밥을 먹은 다음에 췌장이 준비된 다음에 먹는 거지 맨속에 먹는 과일은 과당이 높아서 매우 혈당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면치기가 또 제 특기 중에 하나인데 점심에 먹는 면류리 다 끊었습니다. 후식으로 면을 조금 먹어야지 이거를 주식으로 먹으면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흔들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대중들에게 퍼져나가면서 당뇨를 어쩌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술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인류가 극복할 수 있는 병이 당뇨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임상시험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왜 저런 많은 임상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일까요?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 대중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미 연속형 혈당 측정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당뇨는 벌써 정복된 병처럼 생각되시겠지만 사실 의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올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본과 4학년 학생들도 내분비내과학 시간에 당뇨 챕터에서 연속형 혈당 측정기를 활용한 당뇨 치료법에 대해서 한 줄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기계, 우리한테 새로 주어진 이 센서를 이용해서 당뇨라는 병을 어떻게 치료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느낌이 안 오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당뇨라는 병을 처음에 검진센터에서 검진할 때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하죠. 하지만 우리가 소변으로 혈당이 올라가면 소변에 있는 당도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변당을 통해서 요 당을 통해서 우리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변 진단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진단이 된 다음에 혈당 조절은 요 당으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혈당을 직접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당은 혈당이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 치료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혈당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속형 혈당 측정기는요, 혈당을 보는 게 아니고 체액 속에 있는 체액당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변이 올라가는 것처럼 체액 속에 있는 당도 올라가지만 이게 혈당과 100% 코릴레이션, 연관성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때문에 의사들은 지금 체액 속에 있는 당, 혈당은 피를 뽑아야 되니까 아프잖아요. 체액 속에 있는 당은 머리카락 같은 필라멘트를 피하 지방에 한번 꽂아만 놓으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간 본인의 혈당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혈당 조절을 잘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재미나죠. 요즘에 심지어 이게 한번 필라멘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 꽂을 때는 피부 밑에 꽂을 때는 바늘이랑 같이 한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꽂을 때 한번 따끔해요. 일주일에 한번 따끔하는 것도 환자분들께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모 빅테크 기업에서는 바늘이 아닌 필라멘트 같은 바늘이 아예 없는 콘택트 렌즈형 혈당 측정기도 이미 개발을 해서 특허를 마쳤고요.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렌즈만 끼고 있어도 본인의 혈당을 하루 종일 관찰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죠. 그러면 이 렌즈의 배터리는 어떻게 공급이 될까요? 전기는 어떻게 공급이 될까요? 저는 이게 제일 처음에 참 궁금했었거든요. 정답은 눈을 깜빡이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혈당을 하루 종일, 정확하게는 눈물 속의 당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는 거죠. 사람이 잘 때도 눈을 깜빡여요. 때문에 배터리가 24시간 절대 죽지 않고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눈물 속에 있는 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이런 세상이 이제 인공 췌장기와 함께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신기한 세상에 앞으로는 더 많은 기기들이 뛰어 들어올 거라고 계속 홍보도 되고 노크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VR, AR 장비들 좀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게임 산업에서 관심을 가졌던 장비들이죠.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매우 뜨거운 화두로 부각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치료기기 때문인데요.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사들을 직접 만나야만 했던 여러 가지 치료적인 중재들, 그러니까 치료 중재라고 표현하면 너무 낯선 단어인가요? 의사가 결국 옆에서 잔소리를 좀 자주 해주면 어쩌면 병이 좀 더 잘 극복되고 치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앞으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아주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인데요. 인공지능을 제대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너무들 신기하셨죠? 야, 이거 이세돌을 이겨? 이제 게임 끝났네.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안 뺏기려면 뭘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둑판 위에서 나오는 정보를,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파고가 이세돌과 동일하게 모두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의사가 얻게 되는 정보는 여전히 컴퓨터한테 매우 제한적으로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들어오셔서 진료실 의자에 앉는 순간 이미 대부분의 진단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심지어는 특정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입냄새만 맡아도 입원장 드리고
바로 CT 처방하고 수술 스케줄 올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입냄새만 가지고도 진단이 되는 병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한테는 어떻죠? 우리는 입냄새라는 데이터는 학습시키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어떤 질환을 일단 처음 의심을 하고 그 의심된 병을 그래도 사람 몸에 칼을 대기 전에 우리가 정량적으로 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한 피검사와 영상검사들의 결과만을 컴퓨터한테 학습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 의사만큼 성능이 좋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매우 먼 거예요. 바둑판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시각은 많이 따라왔어요. 딥러닝 기술이 기계학습 중에서도 딥러닝 기술이 성공적으로 대비하면서 시각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많이 인공지능이 섭렵을 하고 있는데 후각, 청각, 촉각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여전히 많이 미진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도전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건데요. 문제는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죠. 지금까지의 임상시험들은 대부분 다 생명윤리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과거의 연구자들의 이탈 행동이 생명윤리에 많은 큰 문제를 일으켰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생명윤리가 아예 법제화돼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생명윤리와는 별개로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저는 시민윤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람에서 이미 데이터가 비롯된 다음에 연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인체에 직접적으로 위해성을 끼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데이터가 사람한테서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대부분 개인 민감 정보의 노출과 관련된 이슈들이지 환자의 진짜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생명윤리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과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윤리법과 그거에 준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시민윤리, 환자단체, 시민단체, 정부, 의료단체 모두 모여가지고 데이터가 자기가 조금 더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강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에게 비롯된 데이터니까 환자분 거이라는 것도 당연히 타당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많은 비용을 부담했던 의사들, 의료기관이 본인들의 소유권도 일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까지 나오면서 의료기관과 환자가 아닌 빅테크 기업에서 취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새로운 이슈들까지 생기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은 다음에 해도 될 고민을 지금 벌써부터 시작했어요. 아직 거위는 황금알을 낳을지 말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황금알이 난 다음에 이 황금알의 몇 분의 몇씩을 가져 나눌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들은 지금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대 교과서는요, 어느 한 줄도 우리 선조들의 임상시험 없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특정 질환에 걸리고 여러 약들을 가지고서 치료를 하면서 얻었던 여러 정보들을 정리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증거야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모아서 의대 교과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데이터는 후손들에게 전혀 주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준 정보로 지금 치료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전산화가 잘 되고 이제는 데이터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를 흘려버리지 않고 이제는 잘 취합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건지 따지느라고 정말 솔로몬 왕이 살아계시면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이 데이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가치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요. 이 잘 정돈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인간 의사보다 더 실력이 좋은 인공지능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소유권을 각자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진료를 통해서 각자 모은 데이터는 후손들을 위해서 가치 있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시민윤리도 같이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후손들이 아니라 여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살아있는 도중에 우리들이 모은 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의사의 치료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이 점도 같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미래 의료와 관련된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